자,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대표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시절의 성폭력 의혹 이게 지금 나오고 지금 법적 다툼까지도 지금 이어질 것으로 지금 공방이 좀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 배상훈 교수님께서 먼저 이게 기성용 선수 측 또 피해 주장하는 제보자 측의 주장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게 먼저 이제 그 배구계에서 시작되었던 부분이 국가대표 선수까지 갔는데 그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분이 네.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한 예, 거군요. 예. 예. 그 주장을 했는데 발생한 건 2000년이고요.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축구 선수였던 거고 그때 피해를 주장했던 두 분은 1년 후배였고 합숙을 하는 어떤 한 30명 넘게 합숙을 하던 그 공간에서 공간과 공간 주변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동성의 뭐 보통은 이제 범죄적으로는 동성간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의 성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기성용 선수 쪽에서는 바로 반론을 저지른 거죠.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직접 뭐 표현이 자비는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비는 없다. 예, 그건 직접 기성용 선수가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근데 또 반대 또 피해를 주장하신 분들도 또 반박을 했고, 그러니까 반박이 서로 한 두세 번 오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법정에서 가려보자까지가 지금 논란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폭력 폭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이런 뭐 SNS라든가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쪽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직접 글을 올리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성용 선수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 말씀하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가 나온 상황인데 이게 그냥 그 당했던 사람의 폭로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기존하고는 틀리게 본인들이 피해당한 사람이 보통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박모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 지시를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두 사람 같은 경우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뭐 구강성교를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법적 소송도까지도 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의뢰를 받게 되면 검토를 하거든요. 사실은 네. 본인들이 보고 가능성이 있다 싶었기 때문에 선임했을 거고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기성용 측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했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에서 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지금 이걸 언론에 제보한 거죠. 지금 상황은 어쨌든 서로 이제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전한다는 표현은 그러는데 기성용 쪽을 옹호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되는 쪽도 있어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직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뭐 언론의 단독 보도라는 어떤 것으로서 몇 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진부 여부는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 박 변호사의 주장은 결국은 이건 소송을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쪽이고 기성용 쪽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소송을 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쪽에 뭐 편을 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디서는 거짓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게 또 어떤 증거라든가 어떤 뭐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점에 대한 특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과거에 초등학교 때 합숙 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이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예. 10년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요. 어. 손해배상도 민사소송 보더라도 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는 당시에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취라든가 사진 같은 거라 동영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한가 하고 플러스해서 그런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예. 따라서도 사건이 바뀌어지는데 20년이나 지난 사건에 참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기소nhân 측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맞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가 진술로 해서 뭐 싸움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모 변호사가 소송까지 가서 소송해서 증거를 내겠다고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평가. 예. 예. 오래된 어떤 성범죄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심리 전문가가 듣고 그의 진부 여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생리 검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범죄 피해 평가를 통해서 그 피해를 주장하시는 사람의 그 진술의 진부 여부를 채택해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경찰에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주 어린 어떤 성범죄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이제 그 법정에서 붙었을 경우는 비교적 깔끔하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진부 여부는 가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서로 간에 뭐 기억이 오류다라고 하지만은 당시에 합숙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특정돼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어떤 압박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존재하지만은 네. 그것을 다 가려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판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당시에 그 현장이 보존되지도 않고 하지만 그는 트라우마 때문에 되게 힘들게 그동안 살아왔다 그러면 일관된 진술이라든가 기억 같은 것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리 기법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예. 그럼 그게 진술이 거짓인지 왜곡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것들이 일정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겠군요. 예, 기준은 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판사님들이 검사님들도 충분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법정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 쪽에서는 피해자 주장하시는 분 쪽에서는 기성용 당신이 우리를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박 변호사 쪽에서는 당신들이 고소하면 우리가 법정에서 받아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변호사가 본인이 그걸 안 하고 고소를 저쪽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 측이라고 주장하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반대적으로 기소용 측에서 당신들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어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으로 가겠다 이걸 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긴 하는데 박모 변호사가 지금은 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애초에 주장했을 때 입장과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여론몰이를 했었고 지금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상대편이 공격하게 되면 방어하는 차원에서 증거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그 박 변호사 쪽에서의 입장은 직접 성공을 하긴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을 파악해 보자 법정에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다양한 사람들이 진술을 가지고 여러 그 언론사에서 단독을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 전력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2004년도에 중학교 때 그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청소년 그 이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유니언즈 클럽이 있어요.
D 뭐 클럽인데 거기에서 합숙훈련을 할 때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정한 사람들이 중3이었었는데 중2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기성용 똑같은 가해를 했다. 똑같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2000년에 벌어진 어떤 것이 있었고 이게 한 4년대 2004년도에 중학생일 때 만약에 가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확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당한 성범죄 피해가 있었으면 그것이 1, 2년 뒤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그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실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어떤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집단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중간자 혹은 가해자가 됐다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가해자가 됐다고 해서 그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공방도 오가고 뭐 진실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이렇게 학교에서의 어떤 체육계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757님은 20년 지났어도 학창 시절의 피해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은 연기자가 됐더군요. 저를 학창시절 괴롭히던 친구를 보니 지금도 극도의 공포감이 생깁니다. 가짜, 허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언론에선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다가서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부라든가 관련된 기관에서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하자면 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게 언론에 제보하고 변호사에서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관련된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포츠계에서의 대한체육회도 있고 문화체육부도 있고 거기서 기준을 잡아서 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제보를 받고 거기서 어떤 일정 정도 평가를 해서 하는 어떤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해결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배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문체부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 같은 데에서 사실 학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 네. 학폭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징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연구 뭐 퇴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감독 체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학교에도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그 코치나 감독에 대해도 제가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교육을 그런 학폭이라든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켜야 돼요. 네. 그걸 지금 현재는 좀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일 좀 닥쳤을 때 이 변호사 사기도 뭐 하고 이 아는 경찰 코너에 딱 맞는 좀 생활 밀착형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그 쿠팡 온라인 이제 마켓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철판이 배송됐다고 합니다. 산 금액이 545만 원짜리 노트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월 중순에 벌어진 일인데요. 예. 한 구입자가 그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애플사의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맥북 프로라는 거예요. 544만 5천이라고 했다. 정확히 정한데 그걸 받아봤는데 노트북은 없고 그 노트북하고 비슷하게 크기에 무게가 비슷한 철판이 들어있던 거예요. 노트북이 아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쿠팡 연락을 해서 네. 환불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쿠팡 측에서는 사실은 고의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 그 물건을 아마 그 재배송한 거로 수정되고 있는데 예. 어떻든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인터넷에 올린 거지만은 환불은 받았다고 합니다. 재배송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같은 어떤 이 사이버 판매의 그 일종의 플랫폼 형태죠. 네네 온라인 마켓. 온라인 마켓 형태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단순 변심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반품하는 경우 많이 그렇고 있죠.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맡겨갖고 다시 해서 그러니까 이걸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건 조금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고쳐갖고 다시 파는 형태가 있어요. 그건 리퍼 제품 명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도 돼 있고 또 이제 아마 단순 변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살려고 했는데 그 포장을 안 뜯는 상태에서 다시 안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쿠팡 쪽에서는 굳이 그걸 뜯어갖고 다시 그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한 4단계 정도가 있나 봅니다. 근데 쿠팡에서는 그 포장 상태, 그러니까 재배송 상태를 믿고 그 안에 이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어떤 구매자한테 보낸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은 누군가가 이 똑같은 맥북을 구매를 했다가 그렇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한 거예요. 근데 포장 훼손이 전혀 없고 손 안 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했나 보다라고 하고 그 제품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누군가 이분에게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쿠팡에서도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물어줬고 그 이렇게 반품한 사람을 법적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쉬운 건 그겁니다. 쿠팡의 그 정도의 회사에서 적어도 반품됐으면은 다시 뜯어갖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근데 포장 상태가 눈으로 봐서 안 뜯은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보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이렇게 큰 회사의 신뢰도에. 그 비닐 같은 포장들이 밀봉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훼손이 안 돼 있고 멀쩡하다 그러면은 안 열어봤겠구나라고 생각했나 보겠네. 지금 그 처음에 그 이 100%를 가지고 구입한 사람이 2개를 구입했는데 그 사람이 포장을 잘 뜯은 거예요. 뜯어가 2개를 빼낸 다음에 그 가짜 철판을 넣었거든요.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을 했는데 쿠팡에서 훼손해가지고 반품을 한 거네요. 자기가 구입한 다음에 물건을 빼놓고 철판을 넣고 반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 30일 이내에 그 반품해도 괜찮거든요. 해주는데. 그런데 그 포장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포장을 보니까는 비닐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물건을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새 제품이 있고 중고 제품이 있고 박스 훼손이 있고 리퍼 즉 미개봉 반품성이 있는데 이게 리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품했던 거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준 거죠. 안 하고 새 제품인 것처럼 그랬던 거죠. 왜? 그러니까 반품 받았으면 그건 이제 리퍼 제품이라고 한다거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반품 제품이기 때문에 물건값도 훨씬 저렴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쿠팡 측에서는 비닐 포장까지 깨끗하니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같은 제품이니까 모르겠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쿠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새 제품이라고 생각해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망이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이 그냥 물건값만 돌려줬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일종의 위자료 같은 거라도 줬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가 하는 어떤 사과라든가 아니면 뭔가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도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쿠팡 같은 회사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판 넣은 사람도 거기도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이죠. 철판을 넣었던 사람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는데 쿠팡에서 이제 검토 중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한 대로 쿠팡 측에서는 물건을 확인해가지고 발송을 해야 되는데 온 물건을 확인 안 하고 재발송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라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게 규모가 크고 진짜 뭐 뉴욕 증시에 상장할 정도의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워낙에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하니까 환불까지도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부족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 마켓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기당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런 거죠. 잘 환불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시간을 끌고 오히려 당신 잘못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덤태기 씌워갖고 안 물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이건 덜어 있다는 우리가 보냈는데 당신이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들이밀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에는 택배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놓으면 되죠. 개방할 때 찍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근데 사실 그렇죠. 아니, 받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잘못 오니까 그걸 찍어놓고 나서 그냥 반품하니까 사진을 보내달라 않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주는데 혹시라도 훼손 정도가 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기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택배 왔을 때 한번 뜯을 때 한번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나중에 반품이라든가 반송 처리할 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죠.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사실은 이런 큰 회사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는 무조건 반품해 준다. 누가 잘못일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플랫폼 업체 같은 데서 소비자한테
강압적인 형태로 안 물어주려고 하는 손을 네.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와우 멤버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일 이내에는 반송 바품을 받아주니까 반송을 했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아쉬운 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어. 좀 완벽한 검수가 필요한데 검수를 조금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예. 요게 이제 소비자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0169님은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포장을 뜯지도 않은 제품이면 그걸 뜯는 순간 리퍼가 됩니다. 판매자가 확인한답시고 밀봉 포장을 뜯지는 못합니다. 쿠팡도 사기는 당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주장을 하셨는데 참 이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서 물건들을 많이 구입을 하곤 있습니다만 소소하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좀 뜨거웠던 뉴스 좀 짚어보겠습니다. 택시 요금을 안 낸 손님 얼굴을 공개한 택시기사의 아들 사건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팀장님? 22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공개된 사연인데요. 네. 그 기사를 낸 사람의 아버님이 택시 기사이신가 봐요. 예. 근데 당시에 운행을 할 때 티맵 택시로 연락을 받고 부천에 있는 20대 남성을 태우고 인천 그 공원에 있는 모 아파트까지 갔는데 아파트에서 온 청년이 차를 빙빙 돌린 거예요. 저기 가달라 저기 가달라 하고 나서는 요금을 지불 않고 예. 지금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삭걸 테니까 기다려달라 설득을 네. 했어요. 예, 예. 처음에는 택시 기사분이 인정 안 했는데 계속 설득하니까 믿어보자 해가지고 보냈는데 네. 당연히 안 들어왔죠. 한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 이제 가족한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네, 너무나 네. 화가 나니까 요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 공개했어요. 네. 얼굴 그냥 CCTV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 블랙박스. 예, 예. 그 영상까지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명예훼손죄까지도 거론되는 사항인 거죠. 명예훼손죄가 요금을 지불 안 한 거 말고 이걸 공개한 게 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얼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얼굴 공개 매우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네. 이 아드님은 아버님이 당한 것도 포함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이런 게 많았나 봅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이런 비슷하게 작게 떼어먹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 네. 두 가지가 플러스 돼 갖고 이 아드님이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거에 대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사기죄 처벌할 수는 그 있지만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 사기죄로 고소하고 뭐 여기 뭐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진술하고 이런 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예. 그 아들이라는 분이 지금 그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물론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봤거든요.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20대 청년 저 사기 택시비 안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병에 의해서 그 과태료 1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벗었으니까. 예, 그런데 예. 마스크를 벗었다는 마스크도 것에 벗었 대해서? 얼굴 나타났어요. 제가 예,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그 사실을 밝혔는데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게 죄가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저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에 대한 행위를 그 정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밝혔는데도 명예훼손 된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미법 체계라든가 예. 서구에서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민사로 해결하거나 예.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고 다만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일부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헌법정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네. 하는데 얼마 안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그때도 5대 4인가 이렇게 5대 4죠. 5대 4로. 예. 그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아시다시피 307조 사항에 1항 2항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명예훼손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약합니다.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예. 허위 사실일 때는 5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허위 사실은 뭐 변론을 하고 네. 진실된 사실을 가지고 공개했는데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느 한 분이 그 결정을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거를 5대 4로 합헌.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한다는 걸로 합헌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냐. 요것 때문에 재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애매하게 좀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참 이 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양육비 안 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무죄가 됐고요. 예. 디지털 교도소 관련된 부분은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에 그 판사님이 이 자체는 대단히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 거고 디지털 교도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그 법률가님들은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대중이 생각하기에는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익성이라는 것이 예. 어디까지가 공익성이냐 어.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참고 그냥 지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묵묵하게만 있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범죄를 당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성범죄를 가해자를 어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예. 근데 처벌받았거든요. 어. 근데 그건 공익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그런데 왜 공익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했느냐. 예.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고도 지금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홧김에 올렸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안 되는 거죠. 홧김 올리면 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아무튼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하고 공연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정을 그 불특정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가족한테 말한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지만 가족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연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처벌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는 공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없어요, 불친절해요, 뭐 거기서 무슨 뭘 당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그랬어도 불구하고 이거 올리면 안 된다, 당신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특정 업체를 가지고 비난 목적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명예훼손 될 그 업체 그러니까 비난 목적이 아니고 후기의 목적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내 겁니다. 개인 소견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 소견. 그렇죠? 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부합해야 되는데 예. 내가 볼 때 맛없어. 그 집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어떤 가능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몇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앞에 전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공익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초상권으로 이렇게 얼굴 함부로 공개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 택시 요금을 안 낸 분이 그분이 고소하게 되면 일단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게 되죠. 네. 공익성이 인정되면은 처벌 안 할 거고 공익성이 인정이 안 되면은 가벼운 처벌은 벌금이라도 처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예. 자,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